지금부터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꽃피우다 2021년 제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JIBS 기상캐스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어통역에는 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이현미, 박미애 수어통역사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협의체 위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요. 지역별 활동과 복지정책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행사는 현장에 진행자와 발표자만 있는 유튜브 생방송 컨퍼런스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발전적인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누시고요.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한 협의체 위원분들께서는 실시간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 댓글 참여자분들께는 저희가 기념품도 전달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격려사, 축사, 유공자 표창, 토크 콘서트,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윤보철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으로부터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윤보철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열의와 사명감으로 변함없이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꽃 피우다라는 오늘 컨퍼런스의 슬로건처럼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면 도민이면 누구나 바라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역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하고 계신 협의체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를 위해 협력해 주신 제주시 협의체 고관용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된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윤보철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채팅장으로 환영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빛내줄 개회사와 격려사,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전의 영상으로 대체하겠는데요.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의 개회사, 원희룡 특별자치도지사의 격려사, 전함수 특별자치도 의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입니다. 서귀포시에서 2021년 제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를 하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협의체 위원님과 복지 공무원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꾸준하게 이웃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소외된 계층들을 발굴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제1선에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수 사례 공유로 복지 네트워크 확장은 물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복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와 공감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로 자주 뵙지 못해 아쉽지만 여러분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약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상하시는 분들께는 축하의 박수를 전합니다. 제주사회에 복지의 꽃이 활짝 피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복지 강국 대한민국을 향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자람수 인사드립니다. 2021년 제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가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이 효과와 효율을 높이고 복지 문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협의체 위원 여러분이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덕택에 위기에 처했던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빛이 났던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노고가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통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입니다. 시상은 안동우 제주시장, 김태엽 서귀포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패 제주시 이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귀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구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등 민관 협력 지역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제고를 위한 민관협업, 적극적인 지역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정현님. 귀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구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정현 위원님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시 지역사회 연계활동, 어린이집 연합회 활동, 사랑의 열매 제주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후원 등 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승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승한 위원님은 서귀포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은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사업 등 협의체 활동 평가와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좌남수 이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패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효주님.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유대감 진작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김효주 위원은 실무분과 위원 및 통합사례분과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관내 취약위기 가구의 가족 역량 강화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재영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재영 위원은 실무협의체 및 노인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타기관 연계, 노인 여가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사업 향상에도 크게 힘쓰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서귀포 제주시 위원님께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좌남수 이장님께서는 표창패 수여를 마치고 관계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나누며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제주시장 표창은 안동우 제주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패 일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귀 단체는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역복지사업 추진에 적극 헌신함으로써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제주시장 안동우. 일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 일도이동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른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오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은식님.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역복지사업 추진에 적극 헌신함으로써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제주시장 안동우. 고은식 위원님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자원 연계, 취약계층 대상 지역 특화 사업과 나눔 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외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정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하정희 위원님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 발굴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봉사활동 수행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서귀포시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표창 시상은 김태엽 서귀포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패 남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동자님. 귀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서귀포시장 김태엽. 김동자 위원님은 남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나눔자원분과장으로 활동하면서 희망남원 100, 200 복지 프로젝트,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등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영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정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영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정혜 부위원장님은 해피영천 행복나눔 캠페인, 방역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자원 연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동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애자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애자 위원님은 동홍동 1113 행복프로젝트, 동홍동 행복더하기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복지자원 발굴 연계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성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복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현복희 위원님은 발굴분과 분과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합한 민간 협력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엽 서귀포 시장님께서는 표창패 수여전 관계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나누며 코로나19에 따른 협의체 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돕고 있는 협의체 분들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쇼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슬기로운 도민 생활을 위한 복지정책 이야기입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큰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고비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을 앞장서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님, 오윤정, 황성준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제주사회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각자 이제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김정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연구센터는 2017년도 5월에 제주연구원 안에 부설센터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법률에 의한 기본계획 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관련한 연구도 다 잘 아시겠지만 통합복지 하나로 관련해서 저희 연구센터에서 연구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저희 그 연구 과제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실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인력이나 또 조직 업무나 또 처우 개선 문제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과제로 수행하고 있고요. 또 현장의 네트워크 사업이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센터의 연구 인력이 많지는 않은데요. 총 5명의 연구원과 1명의 그 운영원이 있습니다. 올해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3분의 위촉연구원을 더 두고 있고요. 실은 이 자리에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올 초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에 너무나 지쳐 계셔서 저희가 응원 메시지를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지난 한 해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린 더 강해져주게 꽃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깝게. 화이팅!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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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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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위원님들의 힘으로 저희 코로나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저희 센터 전문연구위원 2분의 박사님 함께하였습니다. 각자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셔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오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센터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드리고 저희 센터가 하는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황성준입니다. 아마 영상에서 목소리가 가장 컸던 인물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리고 지역 통합 복지 하나로 또 맞춤형 복지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실시간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센터에서 발간한 연구 결과물을 일반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 회원 가입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 보고서를 내려받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 주신다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5년 7월에 이제 사회보장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 기존의 좀 한정적인 역할에서 조금 더 역량이 강화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보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오윤정 박사님, 그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오늘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분야를 4기 계획 수립부터 2018년부터 담당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복지계획이 국고 사업비 매칭으로 전국이 다 비슷한 복지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소득 양극화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할 당시에 지역 단위의 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수립된 시점은 2006년에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1기에서 3기까지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4기 수립 시점이 2018년부터는 복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15년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복지 사각지대 문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그 체감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2018년 4기 계획 수립부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근거하는 법률도 아까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해서 수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연차별 운영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시점이고요. 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문화, 고용, 환경 그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포괄적인 지역단위 복지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18년에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2022년부터는 5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4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내년에는 5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4기 계획 수립하면서 전국 시군구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가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욕구조사, 그다음에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심의 보고 과정을 거치기에는 너무 짧다. 계획의 충분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공통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5기부터는 계획 수립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전년도부터 지역사회 보장의 욕구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4년 단위 이제 중요한 지역 단위 사회보장 계획이 수립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 욕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 욕구조사가 매뉴얼에 의한 포괄적인 욕구조사라면 저희 제주 지역에서는
그 43개 읍면동 찾아가는 인터뷰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그 보호 방안까지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유튜브로 많은 위원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기 계획부터 계획 수립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니터링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고 모니터링도 이제부터 그 전문가가 하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이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이 확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그 확대시키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진행될 지역주민 욕구조사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에 이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박사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일 것 같은데요. 현재에도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황성준 박사님 이에 네.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하나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어느 요양병원을 가야 되고 어디 요양원을 가야 되고 좀 이렇게 한 번쯤은 난감해 봤을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요? 예, 그럴 때 전적으로 나의 부모든 또는 뭐 나의 형제든 나의 자식이든 그 책임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2019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지부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전국의 16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8개 지역이 19년 6월에 시작을 했고 2차 지역이 19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일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영역으로 좀 찾아보면 노인 분야가 13군데, 그리고 장애인 분야가 2군데, 정신질환자 분야가 1군데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가 저희 장애인 분야에 하고 있고 이제 서귀포시가 노인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건 그래요. 제가 연구자의 입장에 좀 봤을 때는 정부의 입장과 살짝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그 개인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사실 그 기반이 마련이 돼야 돼요. 이 지역사회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고 준비 과정이 굉장히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금 급하게 시작된 부분이 있고 또 노인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라는 3개의 영역을 좀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급하게 시작하면 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굉장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성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2년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근데 저는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각 지역별로 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지역에 맞는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행을 하고 거기서 아 이게 정말 좋은 모델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을 복지부에서 뽑고 있어요. 그럼 요 사례는 정말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예,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예, 일단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을 채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걸 몇 건을 했고 이 사업을 성공을 했느냐, 만족도는 몇 점이냐, 돈을 주고 사업을 한 다음에 만족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만족도가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은 이 사람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보건의 욕구, 복지, 고용, 굉장히 욕구가 다양한데 그 대상도 다양합니다. 노인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동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대상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나눠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을 만들었는가, 그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지, 실제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을 꼽고 싶다라면 제주 지역을 예를 들면 제주에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행했을 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든 우리 주제가 오늘 민간 협력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는 하나의 사업을 하나의 부서에서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은 물론이고 이 관련된 우리 민간에 계신 분들 또 공공에 계신 분들 연계를 해야 되는 분들과의 어떤 그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보입니다. 자원에 대한 정보.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기관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뭔가 정리가 돼서 한 곳에 서로 쉽게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좀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황 박사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는 별도로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이 있는데 좀 다른 건가요? 아, 네네.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복지라는 게 우리의 행복한 삶이죠. 도민의 행복한 삶, 우리 행복한 삶. 그래서 그거를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짧은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들어봤어? 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너무나 많아서 서비스를 찾아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어떤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 걸까?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거지. 지금은 세계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라동 주민센터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노영동 주민센터와 제주영납종합사회복지관, 동홍동 주민센터와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내게 필요한 복지를 누리고 싶다면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한 방에 딱 따다다. 필요한 서비스 때문에 이곳저곳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유하니까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전혀 없겠지? 아직은 시범사업이라 세계동만 운영 중이지만 점차 활성화되면 더 많은 사람이 복지를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아참,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사업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이야. 이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은 보건, 의료, 복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민간과 공공의 담당자들은 각각의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어. 이젠 복잡한 것은 저리 가라고.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쉽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주도만의 시스템이야.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영상을 짧게 보셨는데요. 좀 만드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아마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올해까지 이제 복지부 주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제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할 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선도사업이든 시범사업이든 뭔가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지속적일까?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자분들이 다 계실 텐데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국비가 끊기면 과연 도비로 다 이게 진행이 가능할지 굉장히 큰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제주에서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없을까? 중앙정부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은 모델이 분명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실제 이제 건수 위주의 성과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그 실적을 채우기에 굉장히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에서만은 우리 제주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아마 복지에 대한 뉴스든 어떤 것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시면 한 360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사업들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센터 가면 해결이 되는지 복지관에 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크죠. 그래서 통합복지 하나로는 그러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접근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의 방문으로 주민들의 그 욕구를 채워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고 향후에 이 시범사업이 이 제주의 복지 모델을 그리는데 어떤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 3개 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3개 동을. 아라동과 제주시의 아라동, 노영동, 서귀포의 동흥동입니다. 3개 동을 지정을 했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민간 사회복지사 1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 지역복지팀에 한 분이 계시고 주민센터에 이제 2분, 복지관에 3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핵심은 저겁니다. 우리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서로 뭔가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협력이 되기 힘들다. 실제적으로 뭔가 윈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그냥 말로만 우리가 협력 그리고 MOU 체결하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저는 그게 협력이 아니라고 봐요. 진정으로 그 기관과 우리 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까지 협력이 됐을 때 가능하리라 보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1대1로 묶어주자. 그래서 그냥 한 가족입니다. 가족. 이 3개동의 주민센터와 복지관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보통 우리가 공적 급여라고 하는데 공공의 공무원들께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신청을 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이라든가 어떤 뭐 기초연금 신청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3개 지역에서는 복지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는 그 복지관이 있고 주민센터를 가려면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3개 지역에 공무원들이 가서 복지관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15가지 종류의 공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사례관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굉장한 복잡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분이 계시다라면 공공과 민간이 같이 그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 계획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한계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보에 대한 공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과 민간의 시스템에 쓰고 계신 시스템을 서로 주고받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사실 전국에서 어디에도 쓰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세계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저희가 현재 복지부에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3,600억이라는 큰 거금을 들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도 같이 세계 지역에서 선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주민들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서비스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동안 이래 서로 조금 막혀있던 공공과 민간의 정보가 실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부분, 신속성, 어떤 그런 부분들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향후에 우리 제주형 복지 전달 체계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가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형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어갔는데 앞장선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제주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주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주형이라는 게 뭐 제주의 고유한 그런 특징이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별도의 특징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복지 기준선이라고 저희 센터장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연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이제 황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연구센터가 지금 만 4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동안 연구했던 그 과제가 너무나 영역도 광범위하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걸 지금 1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기에 너무나 참 제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궁금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하시는 게 참여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제주형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제주 환경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것은 제주형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9년도에 복지 기준선을 수립을 했는데 실은 많은 도민들께서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셔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2019년에 세운 복지 기준선은 실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명칭 자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모든 제도가 바뀌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본법이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실은 우리 복지의 지형이 보장의 지형으로 굉장히 펼쳐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은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실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향후에 만약에 제가 추가로 연구를 한다면 사회 보장 기준선을 마련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상이고 사회 보장이라는 모든 제도는 우리의 권리로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간혹 이것도 복지냐라고 하는 것도 실은 복지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저희 복지기준선을 수립한 것은 총 9개 영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그 9개 중에 하나가 복지입니다. 그 정도로 실은 복지의 영역은 상당히 좁은 영역이다. 그러면 9개가 다 뭔지 궁금하실 텐데 그죠. 9개 중에 7개는 사회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영역이 실은 제가 하나하나 뭐
정확하게 불러드린다면 사회 서비스 안에 복지가 들어있고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게 7개가 사회 서비스고요. 이게 다 광범위하네요.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공공부조라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회보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약하자면 우리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는 3가지 제도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데 사회 서비스 7가지, 그다음에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보험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복지기준선 마련할 때도 요 9가지 영역으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7가지와 또 2가지를 추가로 했고 또 제주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전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기준선도 마련을 했고 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보고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하면 다 이제 보실 수 있게 열어놨지만 복지기준선 보고서가 500페이지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명드리고 싶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복지기준선이라는 그 수립하는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법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은 실행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예,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의지 또 지방 재정에 의해서 실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있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복지기준선도 어렵게 수립한 만큼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언급도 좀 있었는데 이제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복지 관련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은 그 제주도에 제주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한테는 제주특별법이 있는데 제주특별법 안에 실은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안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복지기준선을 만들었지만 실행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 조례도 없어요.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는 그 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실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이든 복지든 내용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제3기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올해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 수립된 그 계획은 향후 10년 즉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의 아주 중장기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황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통합복지 하나로 그리고 오 박사님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공공복지 조직 개편안, 예산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제가 했던 복지기준선의 실행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10년 중장기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해서 다른 어떠한 계획보다도 실은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복지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이번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10년의 계획이라고 하고 또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요 정말 소중하지 않은 연구 과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밖에도 좀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가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한참 만에 이제 돌아온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아까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는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복지사무 업무량 및 적정 인력 분석 연구. 2번째가 보육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우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도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복지사무 업무량 및 적정 인력 분석 연구는 계속 우리 답변하면서 언급이 됐지만 국가 차원의 돌봄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제가 19년 7월에 폐지가 됐고요. 수급자 기준도 점차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지 대상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복지 공급의 수급은 더디다. 그렇게 돼서 복지 정책에서 그 이용자 수요와 제공하는 복지 인력, 공공부문의 인력은 굉장히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제가 복지사무 기능 재구조화라는 연구를 해보니까 제주 지역의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4.4% 수준이었고요. 이게 타 지역을 이제 비교 검토해가지고 세 개 지역을 비교했을 때 타 지역은 약 10% 수준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가 굉장히 사회복지직이 최근 3년간 100명가량 확대해가지고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무가 굉장히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늘려야 이게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올해 연구를 통해서 도대체 이제 도행정시 읍면동에 사는 복지사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고 복지 인력은 그러면 적정하게 어떤 정도의 인력이 충원돼야 되느냐가 올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제 도출해야 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구진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추측하고 이런 방향성을 갖지만 실제 그 복지사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업무량 실태 조사가 중요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사지 구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문 구성 TF를 10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사무 업무량 및 적정 인력 설문조사, 타 지역 복지사무별 인력 배치 검토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인력이 도에 이 정도, 행정시에 이 정도, 읍면동엔 이 정도가 배치돼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할 계획이고 그런 제안을 함에 있어서 복지 서비스의 충분성, 이게 어쨌든 복지 사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삶,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황성준 박사님께서는 또 하실 말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는 연구보다도 어떻게 컨설팅인데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컨설팅입니다. 네, 아마 2014년부터 전국 주민센터에 가면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팀 안에는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주민센터에 계신 특히 맞춤형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2018년부터 지금 4년째 이 담당 공무원분들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라는 게 사람 개별마다 전부 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맞춤형 복지팀에 계신 담당 공무원분들이 꼭 갖춰야 될 역량, 그리고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사례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4년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네, 센터장님. 네. 그 꼭 하나 제가 연구한 과제 중에 이 자리에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그 과제가 있는데요. 실은 그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각 지역마다 전체 인구의 약 5% 전후로 장애 인구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장애인 복지가 그동안 뭐 많은 제도가 확장이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편리함을 드리고 또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도입돼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과제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은 그 우리 도내에 장애인분들 중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약 10% 정도, 그러니까 10분 중에 장애인 10분 중에 한 분은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고요. 또 청각장애인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약 그 17% 정도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장애를 한꺼번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실은 들리지 않고 수어로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눈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마저 소통의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청각 그 중복장애인과 관련된 그 실태조사를 제가 올 상반기 과제로 했는데 2019년도에 다행히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게 있고 실은 좀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내에 시각과 청각 중복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파악이 돼서 향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지 지금 마무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실은 이 과제가 무엇보다도 뜻깊은 것은 조사하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조사하기 어려웠고, 근데 전수 조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전국 최초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례를 제주도가 제일 최초로 만들었지만 그 복지의 선진지라고 보통 하는 서울과 경기에서 저희의 조례를 와서 문의할 정도로 저희가 한 발 앞서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회보장협의체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할 때 사회보장이란 단어가 솔직히 좀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약간 좀 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새롭게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실시간 댓글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댓글 좀 보시면 질의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혹시 보시는 분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박사님과 이제 센터장님께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 세 분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참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나오는 동안 네.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든 통합복지 하나로든 저는 그래요. 하다 보니까 실제 실행 현장이랑 같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조금만 나의 영역을 조금만 내려놓고 한 발 물러나자는 거죠. 양보하고 협력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변화, 도전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민간의 영역이 다르고 공공의 영역이 다르지만 그 강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 강점들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조금만 한 발 물러나면 우리 지역 사회가 전체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은 제가 일을 참 많이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과제를 하나 더 한 게 있어서 네네네.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작년 1월 말 제 기억으로는 저희 그 대명절 바로 전날 시작이 된 걸로 확진자가 네, 나온 맞아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 1년 반이 지나도록 계속 끝이 안 보이는데요. 저희 그 연구 상반기 과제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복지 현장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실은 그 기록을 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마스크 이슈가 좀 컸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거주하는 거주시설이 있고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거주하는 거주시설은 거기서 24시간을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에 실은 방역의 문제, 또 마스크의 문제, 또 면회의 문제, 자원봉사자 문제, 당면 과제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그 유형이 숫자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유형이 많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상자별로도 되게 많아요. 예, 어린이부터 노인분까지 또 장애인분들 또 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시설, 이용시설. 그래서 시설 유형이 상당히 많은데 대충 몇 가지나 될까요? 죄송해요.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네. 정확하게 모르실 네, 거예요. 네. 제가 추정컨대 40 유형이 되거든요. 40개 유형이.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유형에 대해서 다 백서 수준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실은 향후에 감염병은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별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라는 데 착안을 해서 이번에 그 과제를 수행했고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현장에서의 어려움, 또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보고서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무리돼서 다음 달에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회원 가입하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질의응답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몇 분 걸 좀 추려봤는데 강희수님께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좀 특정 분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OONY님께서는 시청각 장애인의 주요 욕구에는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운데 시청각 장애인이 도내에 실은 등록되어 있는 분이 225명, 제가 지금 보고서를 거의 다 머릿속에 들고 있는데 225명이 계셨어요. 전 도에 흩어져 계셨어요. 근데 225명 중에서 4세 이전에 어릴 때 중복 장애가 온 아기들부터 90대 노인분들까지 그 연령층이 정말 전 연령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맞춤형 복지 하지만 이보다 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 225명 각각의 욕구가 다르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각장애가 먼저 왔느냐, 청각장애가 먼저 왔느냐, 동시에 왔느냐, 선천적으로 왔느냐,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또 도움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고 등급제가 폐지가 된 이유는 1급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1급의 제도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1급도 1급 그 300명, 3,000명, 3만 명 모든 사람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지원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바로는 이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시각, 청각, 중복장애인 분들이 지금 두 소통 기능이 전부 다 안 좋아지신 분들은 지금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냐면 촉수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수어는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어 아시고 또 점자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두 개가 가능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더듬어서 촉수어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촉수어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익히셔야지 소통이 되는 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으면 집에서 그냥 더듬어서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어린 나이에 중복장애를 갖게 된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전문가도 없고 전문 기관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은 그 225명뿐만 아니라 향후에 더 늘어날 숫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사회 각양각색의 그런 문제점을 네. 다 갖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모두에게 이제 모두 공평하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질의응답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다의 소리님께서 그 통합복지로 하나로 시범 사업의 경우 네트워크 맺기가 관건인데 보건의료 영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네트워크를 맺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맺어진 네트워크를 제대로 잘 작동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걸 뭐 한꺼번에 쫙 이걸 다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민간에서 갖고 있는 그 인프라 자원에 대한 강점이 있고 공공의 자원에 대한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쪽은 특히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협력 관계를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래도 지금은 보건 쪽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조금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고 참여라는 게 한 사람이 참여를 시작을 해서 조금씩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 간에 관련된 이제 예를 들면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관련해서 사업을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게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이라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스템은 2023년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건, 복지, 의료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 정보로서는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는 개인의 어떤 그 자원과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이막사님께서도 질의응답 남겨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거는 사실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네, 네, 박사님들도 정말 모른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맨날 새롭게 개발되는 게 많고요. 네. 예. 사회 서비스 영역도 굉장히 그렇죠. 넓고 아니 우리 아까 답변 중에 황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책으로 이 사회복지 상식이다 뭐다 이런 책들에서 언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종류는 360여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담당 공무원도 자기가 담당하는 거 외에는 모른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제 다 인지하고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서비스 정보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잘 전달해서 이용자가 자기한테 있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중앙정부에서 사회보장 계획이 있고요. 지역에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있고 또 지역만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가 없다라는 답이 나오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그 도지사님이 이제 바뀌실 때마다 실은 선거 공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공약에 의해서 마련된 지역에 또 사업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항상 변화될 수 있고 항상 있는 것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사회 문제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생겨나고 네. 바뀌고 이제 네. 발전한다는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질의응답 계속 남겨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 번 더 볼게요. 잠시만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통합복지하는 네. 거 많이 온 네.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네,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득 센터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 분들과 또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아쉽고 예, 이제 이런 자리 정말 이 앞에 객석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다면 정말 훨씬 더 살아있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줌으로 또 화면에서 저희랑 소통해 주셔서 고맙고요. 뜻깊은 행사에 저희 사회복지연구센터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서귀포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실은 그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지역사회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 감동받습니다. 네, 늘 감동받고 있고 늘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자이지만 현장과 함께 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 두드려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윤정 박사님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다면. 네. 저도 제가 이제
연구센터로 오기 전에 이도이동 지역사회협의체 복지위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이제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그 역동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두세 배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늘었고 그 기능들도 굉장히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 초창기 복지위원으로서 뿌듯하면서도 오늘 이런 자리까지 이제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 연구한 것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은 이 연구가 정책화가 되는데 좀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황성준 박사님께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댓글에 보니까 통합복지 하나로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조금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성실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말씀 안 드리고요. 시 한 편으로 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한계선입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항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김정득 센터장님, 오윤정 박사님, 그리고 좋은 시도 읊어주신 황성준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많은 사회복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 이후에 우수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뵐게요. 네,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의응답을 다 하지 못했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 사회복지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한 후에 이제 문자나 또 혹은 전화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변순옥 이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으로부터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변순옥입니다. 행복 1번지 이도이동 도시공동체 수호천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이도이동은 제주시 교통의 요지이며 행정, 금융, 교육의 중심지로 인구 및 복지 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인구 5436명, 복지 대상자 현황은 9814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원 1958명으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등록 장애인 연령별 현황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외부 활동의 어려움과 사회적 인식 부족, 경제활동 미참여 등으로 2중, 3중고를 겪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령별 인구 분포 현황을 보면 이도이동은 제주시 대비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이 많이 거주하여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 사업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자녀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동체 수호천사 이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함께 행복한 이도이동 공동체를 꿈꾸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실천하는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 13년 복지위원 협의체로 출범하여 1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복지 관련 종사자, 개인 사업자, 자생단체, 학계 등 26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 체계 및 역할을 보면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간사, 사례발굴분과, 자원개발분과, 홍보기획분과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발굴 2.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구축 추진 3.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 특화사업 추진이며 중점 사업으로는 제주 순으름 정신이 담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업을 고민하던 바 첫 번째, 장애인 취업박람회 동네잡 추진, 두 번째,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동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동네잡 사업 추진은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회 제공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단순 수혜 활동이 아닌 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복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하고자 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보호 체계 구축, 지역 사회 내 관심 제고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62개 통장님과 협조를 통해 수요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전담 직업상담사를 통해 수요 욕구 파악, 행사 추진, TF팀을 구성, 이도이동 주민센터와 협업을 하며 구직업체 참여 발굴 및 협조 요청으로 20여 개 기관을 방문, 장애인 지원 협의회 등 연계 회의 및 기획 운영 회의를 합니다. 행사 개요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회를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이용률이 많은 탐나장애인 종합복지관 2층에서 장애인 고용업체,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채용 정보 부스 운영 및 구직 신청 접수, 참여 구인업체 기업 정보 제공, 현장 면접 등이 이루어집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2015년 36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해가 갈수록 성황리에 치루어졌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현 상황에 맞게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여 업체 현황 및 채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 성과는 이력서 작성, 무료 프로필 사진 촬영, 면접 경험을 통해 사회활동 및 취업에 대한 두려움 해소로 이웃 간의 소통, 취업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협력한 최초 사례로 주민 공동체가 주는 힘과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속 가능하고 자아 실현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인 및 채용 인원 등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후관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고용 욕구 등을 세부 조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행 직무 파악, 업체 투어링, 장애인 고용 장려금 연계 추진,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행사 내용 세부 보완을 하여 다양한 분야의 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 수요자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동네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청장년 등 다양한 사업 대상 및
자원 발굴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기관 간 연계 협력하여 대상자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설계로 욕구 충족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7년 총 6차 시 사업 진행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어르신 235명 대상 17개소 지역 자원 연계 협력이 있었으며 CGV 영화 및 에코랜드 관람, 건강한 여름나기, 백세 국수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치루었고 2018년 총 6차 시 사업 진행으로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 아동, 어르신 176명 대상 18개소 지역 자원 연계 협력으로 제주 신화월드 및 한라원 쿠킹 클래스 체험, 워터 서커스 및 선녀와 나무꾼 관람, 성산 일출봉 탐방 등이 있었습니다. 2019년엔 총 7차 시 사업 진행으로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 아동, 어르신 310명 대상 16개소 지역 자원 연계 협력이 이루어졌고 레츠런 파크 탐방, 물놀이 체험, 축구 경기 관람 등 제주 월드컵 경기장 탐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에는 총 5차 시 사업 진행으로 저소득 아동 및 장애인, 어르신 236명 대상 9개소 지역 자원 연계 협력이 있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플로베를 배달하는 청년들의 반려식물 나눔 활동이 있었습니다. 2021년 현재 총 5차시까지 사업 진행 중이며 독거노인 및 저소득 장애인, 아동 1,128명을 대상으로 11개소 지역 자원 연계 협력, 매월 밑반찬 지원 및 반려식물 나눔 활동, 따뜻한 한 끼 도시락 전달, 초등학교 양시무산 나눔 활동,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해 지역의 다양한 대상에 맞는 맞춤형 연계 협력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동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바 민관협력 업무 협약 및 코로나19 대응 방역 소독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백신 예방 접종 안내 봉사 및 생활 폐기물 원천 저감 환경 정비로 매월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운 행복 1번지 이도이동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이도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변순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재복 남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으로부터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양재복입니다. 우리 남원읍과 남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협력 복지특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남원읍 기본 현황, 그다음에 남원읍의 복지특화 사업인 희망남원 100, 200 복지 프로젝트,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 만들기, 세부 사업 속의 추진 성과 등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읍 기본 현황입니다. 자료로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제 지역의 그 5월 기준 남원읍 인구가 18,700명인데 이 중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4,600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4.5%입니다. 그래서 남원읍은 2015년 9월 이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입니다. 민관 공동위원장 2분, 부위원장님 2분, 간사님 1분 해서
또 세계분과장님 해가지고 한 30명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읍의 복지 특화 사업 중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 만들기 사업과 희망남원 100기백 복지 프로젝트에 한 추진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현행 제도권 시책만으로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 마을이라는 지역 특성상 도시 지역에 비해 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연계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바로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남원 100기백 복지 프로젝트란 남원읍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복지 지원 마련을 위해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1 매칭 사업으로 착각하게 100개소 개인 기부자 200명을 최소 목표로 하여 참여시키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에 남원읍 그리고 우리 남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 내 정기 기부금과 공동모금의 1:1 예친금을 통해서 복지 지원 마련을 위한 희망나눔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기 기부금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희망남원 100, 200 복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걸고 2016년 6월에 발대식을 개최해서 지역 주민 공감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모금 운동으로 만들어보고자 협의체 위원 및 기관단체장의 자발적 참여로 사업 홍보와 참여자 모집 활동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4월에 남원읍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인 고달의 축제가 있는데요. 이때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역복지 특화사업 홍보 및 기부자 모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렇게 정기 기부에 참여하는 착한 가게에 대해서는 현판식을 걸어주고 개최하고 현판식을 걸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 1위 마을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한 기분 카페가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매년 2회씩 이것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남원읍을 통해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기준 착한 가게 142개소, 개인 기부자 299명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서 매년 1억 9천여만 원의 자체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의 모금 누적액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1등 매칭금 포함해서 총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8억 3,200여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서 현재 남원읍 복지 특화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남원 100, 200 복지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민간인 자발적 참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남원읍 지역 내 나눔문화 정착 확산을 통해 착한 공동체가 형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남원 100, 200 복지 프로젝트가 복지 자원을 마련하게 되는 사업이라면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사업은 이 마련된 기금으로 이런 마련된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되는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라서 복지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현행 시책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 실정 및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반영된 복지 사업이 필요하게 돼서 여기에 지역 주민과 기관 그리고 자생단체의 참여가 되어지면서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복지사각지대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최초 시행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올 초에 12개 기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13개 사업에 1억 9천여만 원의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읍 분리와 희박식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배세 청춘 실버 만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00만 원을 들여서 3월부터 10월까지 동부노인복지회관에서 주 2회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놀이와 민요교실, 또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홍도가 매우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그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 화합 프로그램입니다. 1,500만 원의 기금을 이용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글 교육, 한국 음식 배우기, 제주 자연문화 체험, 행사 운영, 또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 로타리 클럽 회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여만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관내 주거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주방 시설 개선, 지붕 보수 및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추진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시는 노인, 장애인 미판찬 지원 사업입니다. 2천여만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11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회 밑반찬 및 부식을 전달하면서 주기적으로 안보하게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방역 소득 살균 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주거 환경 취약계구 200여 가구에 연 2회 방역 및 소득 살균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피 공감 투게더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80가구와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과 1대1 결혼을 통해서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주고 선물도 드리면서 축하해주고 또 매주 안부 확인 등 집에서 시작해서 청소도 해드리면서 이웃과 이웃을 살피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SOS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항상 저희 읍에 2,000년만의 자금을 비축해 주었다가 갑자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현장 제도권에서 미치지 못하는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 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생계 이르비 지원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협의체에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나눔이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읍의 17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월 1회 마을을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방문 3당 그리고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 나눔이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 불편 가구에 대한 뽀송뽀송 세탁 지원 사업을 우리 장애인 지원 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천여만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의 정증장애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층구로와 카페 등을 정기적으로 세탁해 주면서 보다 나은 이성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보 확인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협의체에서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방충망 설치 및 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다이어스 클럽 회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00만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100여 가구에 대해서 방충망 설치 및 수리 지원 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지적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1,000만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의 여성 지적 장애인과 지역의 우리 새마을 본회의와 함께 그 결혼을 통해서 천년 비누 만들기, 또한 웃음치료, 자연문화 체험 등 집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사회화를 돕기 위해서 안보 확인을 해나가고 서로 그 안부를 전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장년 독거남성 가구 이웃 살핌의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지역에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사는 독거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회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1,000만 원의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이분들의 어떤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어려운 그런 말을 들어주는 방문을 통해서 어려운 얘기도 들어주고 안보 확인도 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 때는 선물도 준비해 가서 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체 추진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착한 가게 146개소 개인기부자 299명이 참여를 해서 1억 9천여 만에 자체 복지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원래 고사리 축제도 열리지 않고 해서 상당히 원래 기금 활동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업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면요, 이제 12월 달 돼서 우리 협의체와 또 추진단체 또 기부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 추진에 따랐던 그 소감 발표,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 매년 하고집을 발간해서 감사 사원과 함께 동봉해서 기부 참여자 및 착한 가게, 기관자체 등에 배포해서 협의체의 활동 사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및 발굴과 다양한 계층 요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교환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 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재복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0분이 넘고 있는데요.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